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스템 레벨에서부터 회로 설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바로 PCB 하드웨어 설계인데, 왜 뭐 아날로그 설계나 디지털 설계 이런 것이 아니라 PCB 하드웨어 설계냐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PCB 하드웨어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 회로 설계를 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같은 말인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가 계속 시스템 거리잖아요.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떠한 칩이 존재하는데 얘가 계산밖에 못해요. 계산. 그럼 계산밖에 못하는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산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운영을 할 때 계산만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도 필요하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계산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에다 뿌려줘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사진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칩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칩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유저 관점에서의 그런 특정 기능들을 가능케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이런 칩들과, 그리고 수동 소자, 뭐 저항이라든지 캐패시터, 아니면 능동 소자, 모스펫이라든지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기판을 꾸미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게 다른 보드에 비해서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집적도가 높거든요.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정말 많은 칩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능수동 소자 또한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일단 얘가 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를테면 아까 제가 이런 계산하는 칩이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 센싱 칩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물 보드보다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각각의 칩들이 구성이 됐고 연결됐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스마트폰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출처는 TI 코리아예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PCB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한창 이 TI 쪽이랑 그 다음에 ADI라고 해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좀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는 좀 좋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 칩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어떤 구성이 있냐면은, 내가 뭐 스마트폰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 시스템들을 본인들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미리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된 이런 칩들은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근데 그 시스템을 이루는 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칩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라인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네들 우리 거 사라 라고 하는 그 설득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현업을 하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지만, 처음 접할 때, 심지어는 뭐 저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지만 또 다른 제품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임기 이런 거. 근데 그런 게임기 같은 것들도 다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왁구라고 하죠. 왁구. 그 뼈대들을 잡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전체를 다 보기 전에 좀 기능 단위로 잘라서 크게 잘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AP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얘가 이제 삼성으로 따진다면은 엑시노스, 아니면 이제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AP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서 내부에 여러 가지 멀티 패키징이라고 해서 다른 칩들이 한꺼번에 큰 칩 안에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모뎀이라든지 그다음 GPU, 그래픽에 대한 유닛이죠.
ISP라고 하는 것들, 뭐 심지어는 이제 메모리까지도 요즘엔 다 원칩화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크게 코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운영체제도 갖고 있고 OS라고 하죠. OS. 운영체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갖고 있는 거죠. 운영체제도 탑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예로부터 모든 화살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의 어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고요. 계산을 한다는 것은 아날로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디지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정보는 이 AP가 주관을 한다 라고 하는 일단 그 시스템에 대한 기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중앙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어떤 연산 장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게 핸드폰 관점에서는 AP, 뭐 컴퓨터 관점에서는 CPU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좀 작은 어떤 우리가 뭐 장난감 수준 정도, 애기들 장난감에서는 이런 AP라든지 CPU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MPU와 같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뭐 MCU나 MPU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게 되죠. 더 간단한 펌웨어 버전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세서들이 존재하고 이런 MCU, MPU, AP, 뭐 CPU, GPU 이런 다양한 프로세서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핸드폰은 AP를 쓴다. 자, 근데 그 AP에서 자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었을 때 그러면은 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가 일단 아날로그로 들어오겠죠. 그 아날로그로 들어온 것이 이 센서에서는 AD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해서 변환시킨 것을 AP한테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카메라 센서가 필요할 거고 그 내부에는 뭐 ADC도 존재하겠죠. 뭐 그 밖에도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플래시 라이트를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래시 라이트를 LED로 구동하는데 그 LED를 드라이빙 해줄 수 있는 그런 LED 드라이버 장치도 필요하고요. 칩도 필요하고요. 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센서들도 필요하고 여기가 이제 카메라 라인이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그 다음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카드 태깅 할 때 하는 거죠. 그 다음 GPS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보면 이게 안테나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RF라고 하죠. RF,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고주파 쪽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수신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ADC를 돌려서 디지털라이징 된 신호를 이렇게 AP한테 보낸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이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혹은 뭐 RF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데 이 프론트 엔드는 가장 앞단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수신하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로들과 정확히는 안테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칩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래 보시면은 오디오에 관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시그널들을 굉장히 크게 증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앰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오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어해주는 코덱이라고 불리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 우리 진동 느끼죠. 진동. 그 진동은 햅틱 드라이버라고 하는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칩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애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햅틱 드라이버도 존재하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라이트 센서라든지 백라이트를 또 제어해주는 바이어스 파워 같은 칩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 디스플레이랑 관련된 칩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도 모두 다 스스로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AP에 대한 제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가 알아서 막 동작하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뭐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잘 꺼진다거나 켜진다 이런 것들은 AP가 제어했다가 그 제어된 신호가 일로 와가지고 얘가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것 뿐입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뭐 센서 다양하게 뭐 우리 지문 인식할 때는 바이오 센서도 필요할 거고 뭐 홀 센서 이런 것들은 그 전자기석 이런 거 이쪽 그런 자력 같은 거 센싱하는 홀 센서도 있고 커런트 센서 뭐 우리가 지나치게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또 제어해야 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템퍼레이처 센서 온도 센서 같은 걸로 온도 제어도 하고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뭐 핑거프린트 스캐너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다음 위로 갔을 때는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이 위에는 조금 이제 다른데 밑에까지는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내부에서의 칩들과 AP 간의 연결 상태의 시스템들이었죠. 위로 가면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이 존재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USB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뭐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대한 커넥터가 존재할 거고 걔가 이제 USB-C 타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칩이 존재하고 그거를 먹싱해가지고 즉 선택해가지고 어떤 통신을 할 것이냐, 빠른 통신을 할 것이냐, 레거시 아니 뭐 더 느린 통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넥터들에 대한 관련 칩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외부로 또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 외부에서는 우리가 여기 잘못 만지면 정전기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칩이 내부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외부랑 연결되는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ESD라고 해서 Electric Static Discharging이라고 하는 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텍션 칩이 또 존재합니다. 별도로. 아니면 뭐 TSV라고 하는 그런 소자를 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대한 처리를 또 하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전원을 공급할 때 이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TA, 트래블 어댑터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타입 충전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전력을 공급할 때인데 이러한 배터리로 공급할 때 혹은 TA로 공급할 때 그때 어떻게 이 전압들을 처리해 가지고 각각의 AP라든지 다른 센서라든지 이렇게 이제 뿌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DCC 컨버터, LDO, 로드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서 충전을 가능케 하고 충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칩들의 일정한 거기 칩들의 동작에 안정적인 그런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파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파워, AP가 제어를 하고 AP가 제어하는 블럭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외부랑은 또 이런 걸 통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초록색들 칩들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이상을 설계하시게 되겠죠. 혹은 아니면은 PCB 하드웨어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블럭 다이어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설계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LDO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LDO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칩들에 전력을 공급해 주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LDO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LDO를 설계하는 다양한 업체들과 기술 미팅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LDO를 선택을 해야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LDO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류량 자체가 존재할 텐데 그러한 어떤 커런트 관점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피크를 또 얘가 버틸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 LDO가 동작할 수 있는 그 전압의 레인지가 존재할 텐데 2.4에서 5.5라고 여기서 하는데 그것이 내가 뭐 배터리 쪽이냐 아니면 TA, 아까 제 TA 같은 경우는 20V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얘는 이 LDO는 바로 쓸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이런 LDO를 쓸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어떤 대체품을 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딱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TA니까 이거 20V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상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저 관점에서 어떻게 더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DO 자체만 설계하시는 분들은 LDO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인풋 레인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만큼 견디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칩 사이즈는 얼마나 더 작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스템 레벨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목적 없는 무언가의 어떤 목적 없는 제품을 설계가 되는 것 뿐이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팔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CB 하드웨어를 설계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칩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케이던스의 오어캐드라고 하는 툴 혹은 RT움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RT움이라고 하는 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사용해서 이렇게 스케매틱을 그리게 되는데요. 즉 회로도를 좀 작성을 합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예시로서 이제 FSK라고 하는 모듈레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FSK에 대한 이 칩을 하나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서킷이라고 해서 주변 회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칩 내부 설계한 사람들이 스펙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외장 소자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에 맞춰 가지고서 주변 회로를 이렇게 꾸며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어떤 그런 파형이 잘 나오느냐, 노이즈적으로 뭐 문제가 없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칩 하나랑
여기 저항들, 그 다음 여기는 커패시터, 여러 가지 능수동 소자들 또한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걸 보드를 뜨게 되면은 이게 다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거거든요. 이 비용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의 단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가 근데 스마트폰을 한 대 만들어서 팔 게 아니라 막 수억 대 만들어서 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수억을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원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관리하냐? BOM, Bill of Material,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이런 BOM에 대한 엑셀 시트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 여기 보통 약자로서 기호를 달 때 D는 다이오드, R은 레지스터, 뭐 C는 커패시터, U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런 IC 칩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량, 거기다가 이제 가격이 있겠죠? 해가지고 토탈 내면은 거의 딱 견적서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원가를 산출할 수가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BOM 관리가 중요하고 나중에 원가 절감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PCB 하드웨어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 하나 더 나아가 보자면은 이렇게 내가 스키매틱까지 설계했으면은 이 스키매틱을 아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드의 형태를 뜨기 위해서 이러한 아트워크를 드로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1층, 2층, 3층 이렇게 겹층을 써가지고 멀티 레이어를 써가지고 이 뭐 파워 라인을 어떻게 딸지, 당연히 이게 메탈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도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IR 접이 발생해서 큰 전류가 지나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변에 서로 간섭, 크로스토크가 일어나서 다른 회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그라운드에 대한 고주파로 넘어간다면 임피던스 같은 거 매칭도 안 되고 하면은 리플렉션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고주파 회로에 대한 PCB는 또 어떻게 짤지,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이걸 굉장히 또 잘 짜야 됩니다. 같은 회로라고 해도 내가 이 아트워크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트워크를 짠 다음에 이 발주 요청을 하는 거죠. 보드를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PCB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런 칩들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베어 형태, 그러니까 칩들이 없는 형태로 올 거고요. 또 이 칩들을 이제 올려주는 또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칩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고 있는 PCB 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설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칩 설계보다는 하드웨어, 이 PCB 하드웨어 설계가 약간 더 직관적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스코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디버깅이 이 칩 설계보다는 더 빠른 편입니다. 왜냐면 칩은 이 내부를 까가지고 내부를 까서 막 전자힘유경 들이대가지고 메탈 라인 정말 작게 잘라내고 막 붙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버깅도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건 납땜만 해가지고 이런 걸 더 캡을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CB 하드웨어는 석사나 박사 분들보다는 학사나 석사 분들이 더 많은 편이고, 칩 설계는 석사랑 박사가 PCB 하드웨어보다는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PCB 하드웨어 설계는 제 생각에는 학사분들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아날로그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트리플 시스템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PCB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이 시스템 레벨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한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칩 레벨로 넘어갈 건데요. 그 칩 레벨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아날로그에 대한 회로 설계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